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17일 금요일 아침 8시 52분입니다. 최근에 제 유튜브에 구독자 수가 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저를 유튜버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투자자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제가 만약에 이제 유튜버다, 나는 뭐 엔터테이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더라면은 아마 뭐 매일같이 나와서 재롱도 좀 떨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뭐 여러분들이 뭐 보시거나 말거나,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나는 내가 할 말을 한다,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투자 일기를 유튜브에 써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어떤 채널의 컨셉 이런 걸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그 와중에 근데 이제 이 구독자 수가 매일매일 눈앞에 보이긴 하니까 어느덧 뭐 7천 가까이 돼 가더라고요. 예,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짧게만 이야기 좀 드릴 게 있는데, 그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본 내용 시작할게요. 일단은 저는 뭐 여러분들에게 돈 벌어드릴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미래에서 온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만큼 똑같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도와드릴 수 있는 건 그거. 이 사람은 많은 이유로 해서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어요. 위로 갈 거다, 아래로 갈 거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 때문에 이 시장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주식을 들고 있거나, 내가 하방으로 포지션을 갖고 있거나, 뭐 상방으로 포지션을 갖고 있거나, 이런 기존 포지션, 기존 계좌에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을 온전히 못 보는 경우가 생긴다. 근데 이제 저의 역할은 뭐냐, 그런 것들을 좀 온전히 볼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역할,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정답도 없는 거고, 중요한 건 일단 모든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에서 단지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투자 판단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좀 드리는 거죠. 저의 생각도 좀 곁들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데 좀 도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도와준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혹은 같이 공부를 해 나간다, 이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단타 쳐서 돈 벌거나, 쟤를 따라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거는 진짜 쓸모가 없는, 제 영상 채널은 그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그리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 투자에 관련해서 지난 2020년, 21년에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을 잘못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너무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하락은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오래 전부터 저 위에서부터 해가지고 하락 포지션을 붙잡고 지금까지 계속 몇 달이 아니 1년 넘었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하방 포지션을 중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끌고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야, 저놈 지금 떼돈 벌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누구나 자기의 때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지금 이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는데, 쟤는 맨날 뭐 숏포지션 붙잡아가고, 쟤는 인버스 사갖고 맨날 떼돈 버는데, 나는 언제 돈 버냐, 나도 빨리 손해본 거 되찾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가 까먹은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금액들은요, 이게 빨리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이제 삐끗하셔갖고 손해가 크신 분들은 자기만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고, 시간을 기다리고, 타이밍을 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 영상을 찾아주셔서 뭐 같이 공부하는 거, 그런 식으로 시간 보내는 건 좋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그 손해본 금액을 빨리 메우려고 하면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언젠가 자기의 때가 와야 그게 메워지거든요. 그런 점들 너무 상처들 받지 마시고, 그런 점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좀 이야기가 길었죠. 미국장 이야기 평상시처럼 할게요. 어젯밤 미국은 급락을 또 했죠. 사실 급락을 했는데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또 급락한 게 아니긴 합니다. 요즘 계속 좀 말이 아리까리하죠.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 숫자상으로 보면 지수가 4% 빠졌잖아요. 나스닥이, S&P도 3점 몇 프로 빠지고, 급락입니다. 폭락이라고 할 수 있고 급락이에요. 근데 방금 제가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폭락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제 3-4% 폭락이 일상인 세상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3%씩 빠지는데 3% 폭락이 어떻게 폭락이냐고요. 지금 와서 사실 의미 있는 폭락이라는 거는
S&P가 나스닥이 자고 일어났는데 최소 뭐 7, 8%, 10% 이렇게 빠지는 게 이제 진짜 의미 있는 폭락이 될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냐는 거를 왜 이렇게 주장하느냐를 이제 숫자로 좀 보여드리자면은 빅스 지수 보시면 됩니다. 빅스 지수. 빅스라는 게 뭐 일종의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예, 하여튼 옵션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산출되는 건데, 이게 진짜 시장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진짜 의미 있는 폭락을 하게 되면 빅스가 뭐 진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순식간에 몇십 프로씩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시장이 진짜 충격을 받았을수록 이런 빅스는 굉장히 좀 맹렬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6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있죠. 6개월 동안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 4% 폭락을 해가지고는 이 빅스가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물론 어젯밤에 좀 움직이긴 한 겁니다. 11% 정도 빅스가 올랐는데, 근데 사실 이제 지수가 4% 빠졌는데 이게 빅스가 11% 오른 거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평상시에 조용했을 때 지수가 4% 폭락하면은 빅스가 50%막 30%, 50% 이렇게 폭등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지금 10% 움직였다. 이거는 폭락이 아니라는 거죠. 참 재밌죠. 그래서 4% 폭락했기 때문에 폭락인데 이게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사실 폭락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참 복잡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빅스 본 김에 일단 이런 이야기 드릴게요. 이 진짜 진정한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폭락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 진짜 대폭락, 방금 말씀드렸던 막 8%, 10%대 이게 폭락이거든요. 이제는요. 그런 걸로 가려면은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 33.4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옵션 만기 이런 거에 영향으로 솔직히 더 이상 이 빅스가 많이 위로 올라가는 거는 좀 일단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번 만기에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33.4를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리는데, 일단 어쨌든 계속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항임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어요. 넘어간 거 아니죠. 근데 이런 점이 오히려 이제 근데 이 지수가 은근히 계속 아래쪽으로 빠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원동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스라는 게 뭐예요? 어떤 시장이 지금 얼마나의 힘을 쓰고 있나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죠? 엔진에서 RPM의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 RPM을 살짝만 쓰는데도 저렇게 시장이 폭락을 해버린다면 RPM을 얘가 본격적으로 높이기 시작하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밖에 안 움직인다는 건 시장이 길고 오래 빠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빅스의 측면을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먼저 봤네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 지지선이 있었습니다. 3710이라는 자리 말씀드렸고, S&P, 나스닥은 1125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둘 다 장대 연봉으로 붕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다? 이 지난 3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이런 지지력을 다 훼손한 꼴이 된 거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야죠. 물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은 뭘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하방 포지션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즐기고 있는 자리지, 지금은 좀 대응하기 애매한 자리인 것 같다. 솔직히 잘하시는 분들은 뭐 마음껏 매매하시면 되는데 변동성이 크니까요. 근데 대부분 이 매매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대응하기 어렵다. 지금 이미 단기 낙폭 과대의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여기서 급반등 해버리면 대응하기 쉬워요. 그죠? 그러면 하락 추세니까 급반등 나오면은 다시 위에서 뭐 숏포지션을 잡든지 여기서 뭐 주식 손절을 하든지 어쨌든 그걸 대응을 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화끈하게 폭락해버리면 대응이 쉽습니다. 단기 낙폭 과대의 삘이 좀 있는데 여기서 시원하게 폭락을 해버리면 차라리 주식 매수를 생각하기도 우호적인 환경이 나올 수 있거든요. 뭐 단타를 치거나 뭘 하거나. 근데 지금 계속 여기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스가 33.4도 넘지 않으면서 짜불짜불 좀 계속 이런 식으로 빠질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가면 하락은 정말 길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제 시장을 좀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빠지고 있다. 계속 이거 뭐 바닥 징후가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어제 왜 이렇게 시장이 빠졌냐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우선은 이 기사에서는 뭐 페드의 경기 침체 우려 부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요즘에 계속 올해 내내 좀 나타나는 특징이긴 한데요. 안 그래도 어떤 분들이 리플에 그걸 잘 써주셨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긴 합니다. 이런 패턴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패턴이 뭐냐면은
그 FOMC 회의 날에 파월의장이 등장하면 진짜 증시가 올라요. 반등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다음날 되면 꼭 되돌려요. 이렇게 되돌리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하락을 부추깁니다. 재밌어요. 하여튼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근데 그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75bp 인상이 사실 가장 시장에는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물론 50bp 인상이 가장 안 좋은 거였는데 75bp 인상도 좋은 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점들이 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긴 합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이 약간 단기 낙폭과대 삘이 있는데 시원하게 반등을 하려면 차라리 폭락을 하거나 뭐 이런 게 낫다. 그러니까 아예 여기서 확 급반등을 지금부터 바로 하거나, 아니면 한 번 더 폭락 주면 여기선 더욱더 반등 올라오고 쉬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스프링이 지금 눌려 있는데 한 번 더 폭락하면 스프링이 이빠이 굉장히 많이 눌리는 그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폭락이 오히려 급반등도 부를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어제 75bp 인상했죠. 75bp 인상은 뭐예요? 모든 시장 참가자들이 다 예상을 하고 있던 그런 숫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아무런 어떤 임팩트 그런 게 없는 거죠. 차라리 제 생각엔 반등하고 싶었으면 어제 깜짝 기준금리 인상 100을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100bp를 올렸으면 그나마 연준이 100bp를 올릴 정도면 너 그래도 경제에 자신이 있구나, 너 경제를 연착륙시킬 자신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차라리 급반등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요, 오늘. 아무튼 누구나 알고 있는, 시장에 다 반영된 75bp,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인플레 잡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에 자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모습 보이니까 더 빠지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본적인 분석 측면에서요. 근데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 왜 기사에 안 나왔나 몰라요. 중요한 거 이제 스위스에서 기준금리를 깜짝 인상했다는 게, 요게 이제 사실 어젯밤에 시장을 움직인 좀 주요 원인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사실 스위스에 별 관심이 없어서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뭐 이렇게 많이 올릴 줄 몰랐대네요. 그래서 이게 서프라이즈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하고, 이게 나타내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 스위스 같이 어떤 뭐 금융 강국 뭐 이런 나라잖아요. 스위스가 이런 나라에서 금리를 저렇게 올렸다라는 거는 뭐 그만큼 어떤 유로존의 앞으로 통화정책 회의, 유로존의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 한편으로 스위스가 갑자기 깜짝 기준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인플레가 심각하다라는 반증도 될 수 있겠죠. 이런저런 측면들로 인해, 심리적인 것들로 인해서 스위스가 저렇게 한 게 시장을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어제 핵심적인 요소였죠.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저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잘 살펴보셔야 될 게, 이제 이 달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달러부터. 유로존이 금리를 올리면은 달러 인덱스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유로존이라는 거는,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유로화와 주로 달러의 가치, 상대적인 가치, 이걸 평가하는 건데, 유럽에서 깜짝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달러 인덱스는 조금 약세로 전환될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달러가 급하게 급락을 했고요. 금리 같은 경우도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같이 하락을 하긴 했어요. 제 생각엔 그냥 이제 조정 나올 때가 돼서 일단 기술적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어제 저거 때문에 시장이 저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조금 움직임이 이해가 안 되지만 달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잘 움직여졌어요. 순서가 좀 뒤바뀔 수 있지만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저런 반응은 오히려 한국 증시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요즘에 사실 한국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주요 메커니즘이 뭡니까? 한국 증시에 돈 빠져나가는 거는 달러 강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원화 약세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이제 한국 증시 하락의 어떤 뭐 시스템,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그죠? 네. 근데 달러가 어젯밤에 1% 가까이 급락을 했으면은 한국 증시는 의외로 뭐 괜찮을지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아침 지금 분위기 되게 안 좋긴 할 거거든요. 어제도 사실 한국은 상승했어야 될 날에 하락을 했고, 그러니까 지지력을 확인했어야 될 자리에 저항을 확인했고, 그리고 밤중에 저렇게 미국이 폭락을 해버렸으면 오늘 아침 분위기는 굉장히 더러울 수 있는데, 의외로 달러가 저렇게 급락했다는 점, 혹은 개파락을 너무 크게 했다라면 뭐 단기 낙폭 과대 이런 거에 따른 반등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일단 생각은 해요. 한국 증시는 일단 이따가 좀 이야기하고, 하여튼 어젯밤에 그랬다는 거. 그래서 달러하고 금리가 뭐 저런 소식, 스위스 중앙은행 이야기 때문에 급락을 했다.
근데 지금 긴축 우려 이러고 있으니까 뭐 달러와 금리가 이렇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폭락을 이어나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이긴 했던 거예요. 사실 달러와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게 이제 가장 어떤 하락에 있어서 정상적인 그런 모습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와 달러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가치 시장이 급락했다는 건 사실 그죠? 얼핏 따지면 이게 비논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뭐가 안 좋으니까 이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봐야 될 자리는 뭐냐, 여기 저항 테스트, 미국 증시 여기 저항 테스트 잘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빅스가 33.4를 넘는지 안 넘는지 이런 점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하필이면 그죠, 달러가 급락하는 바람에 국제유가가 또다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며 장대 양봉이 아니고 저기 아랫골이 길게 해서 지지력을 또다시 확인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국제유가는 그죠, 아시다시피 인플레를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정고점 부근에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나와야 될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계속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어제 뭐 달러가 떨어졌으니까 금값이 올랐겠죠. 금값 떨어졌네요. 하여튼 금값이 요즘에 하여튼 강달러 이런 거에 영향으로 영 힘을 못 쓰는 이런 점이 있긴 합니다. 그냥 뭐 체크만 하고 넘어가고, 요 정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 이야기를 이제 좀 할 건데, 사실 여러분들 이런 시세, 그죠? 지금 한국 증시도 말씀드렸다시피 애매한 자리예요. 그죠? 애매한 자리. 차라리 여기서 확 폭락을 해버리면 대응이 쉬울 수 있다. 사실 이것도 솔직히 전 좀 애매하다고 봐요. 차라리 여기서 오늘도 장대 음봉을 확 뽑아내면서 여기서 막 2% 3% 빠져버리면은 차라리 그럼 대응이 더 쉬울 수 있는데, 솔직히 전 이것도 좀 애매한 낙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승을 보시는 분들께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5일선과 볼린저 밴드 주변에서 와리가리 하면서 잘 빠지고 있어요. 속도 조절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여튼 그죠, 이거 쉽게 반등을 할 거였으면 여기 지난 3거래일 동안 버벅버벅거렸고 여기 양봉 만들어 놨을 때 여기 어디서 잘했어야지 반등이 나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버리는 바람에 지난 몇 거래일 동안 버텼던 게 결과적으로 도구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320이 저항이 돼버렸죠. 그래서 하여튼 시원하게 잘 빠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단기 낙폭 과대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지지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하방 포지션 보유자분들은 계속 그냥 룰루랄라 즐기시는 거고, 주식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최소한의 여기 양봉 6월 14일날 양봉도 붕괴됐으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 일단 더 이상 확인할 게 없죠. 이제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내려놓으셔야죠. 그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좀 그래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하여튼 뭔가 애매하게 좀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매일매일 움직임을 저는 추격하려고 그러면 어렵다라는 거. 6월 14일날 양봉 나온 거 보고 어떻게 반등을 노려볼까 싶었는데 쉽지가 않죠. 해보니까. 이게 왜냐면 역방향을 노리는 거니까 어렵습니다. 하락 추세인데 하락이라고 이야기하면 확률이 훨씬 높죠. 하여튼 어제 저항을 누적시켰던 게 그대로 도구로 작용하면서 이렇게 오늘도 급락하고 있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추세만 생각하자고요. 추세라는 게 뭐예요? 고점과 고점 연결하고 저점과 저점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중에 위쪽을 바라보면 다칠 확률이 높겠죠. 안 바라보는 게 좋겠죠. 하락 추세 중에는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아래쪽으로 보거나 아니면 현금 갖고 그냥 계세요. 언젠가 투매가 나오거나 엄청난 신호가 나오면 그때 주식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 하락이 진행 중인데, 하락 추세에 어떤 변동도 없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계속 반등에다 베팅하고, 물론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부 차원에서 그래도 나는 한번 변곡을 잡아보고 싶다, 이런 건 괜찮은데요. 여기다 대고 진짜 진지하게 상방 투자를 고려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야 제 입장에서야 할 일 없으니까 여기쯤이 변곡이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좀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솔직히 거기다 대고 제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6월 14일날 나왔던 양봉의 시가를 붕괴시켰기 때문에 어떤 지지력은 일단 보이지 않는다. 일단 그대로 일단 인정하고 가줘야 됩니다. 보이는 대로 봐줘야 돼요. 그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라고 해라라고 예전에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좀 와닿긴 하는데,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유로존이 그렇게 됐으니까 약간 주춤하고 있네요. 그죠? 정고점 매물 소화하고 있습니다. 정고점 매물.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좀 시간을 잘 끌고 있고 너무 환율이 잘 가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 넘어갈 그림이죠. 시간 문제일 것 같아요. 원달러 환율 1300원대를 이제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월봉을 봐야 돼요. 이제 심지어 여기 차트에 나오지도 않네요. 이제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00원 돌파한 착은 사실상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고, 그럼 이제 남은 저항을 찾아야 되는데, 저항이 어디 있냐? 저 멀리 있습니다. 이제 2008년 금융위기와 IMF 때 레벨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여기와 그리고 97년 IMF 때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어. 사실상 돌파한 착 예정인 것 같고, 그럼 넘어가면 이제 그죠? 본격적으로 이제 큰일 날 수 있다. 이 1300원 레벨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피도 좀 난리가 날 수 있겠죠. 이런 점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호적인, 이게 주식의 우호적인 상황이냐고요. 그죠? 이 차라리 시원하게 투매가 여러 번 쏟아져야 그래야 이제 다시 상승 추세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시면서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의 하방 포지션 보유자분들은 계속 들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수익을 계속 누적시키시고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시세의 마지막을 빨아먹어야 계좌가 많이 늡니다. 시장이 폭락했다가 이제 변동성을 줄이고 이렇게 비실비실 오르다 마지막 순간에 급등하고 나서 죽거든요.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들고 있는 게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여기서 1년 들고 있어봐야 마지막 며칠 들고 있는 게 수익률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느긋하게 앉아갖고 시간 보내자. 이 정도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